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의 기간 105페이지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파트는 우리가 매번 뜬다고 보고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반복되는 지문을 반드시 내 것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새로 이 기출되지 않았던 지문이 기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된 지문이 변형 내지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불법행위 파트에서는 틀릴 수가 없도록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인의 기간. 자, 법인의 기간에서는 이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법인의 기간. 이제는 배경 설명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법인이 간접적 주체인 법인이 현실적으로 활동을 하면 일정한 조직을 필요로 한다. 이 조직을 법인의 기관이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단체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여하튼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 단체 의사가 결정이 됐다면 그 결정된 의사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를 하는 뭐요? 업무집행 대표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재단공이 이사가 원칙 2에 해당하고, 마지막에 대표기관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감독기관인 감사가 필요한데, 감사는 민법상에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사를 중점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사원총회는 조문 문제로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를 갑니다. 57조. 민법상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하죠. 따라서 이사는 업무집행 대직인 대표기관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 상설기관이다. 나머지 이사의 숫자, 임기 이런 것들은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선임 해임으로 갑니다. 사단재단공이 목명사자의 이가 뭐죠? 이사의 임명이다, 그죠? 즉 내부적인 어떤 절차 규정을 말합니다.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뭐요? 이사를 임명하고 해임할 것이냐? 여하튼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뭐요? 정관에 필수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이사의 임명상은 정관의 기상이다, 그죠? 따라서 여하튼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일 뿐, 여하튼 이사 임명에 관한 절차 규정은 뭐요? 등기할 필요는 없다, 그죠? 따라서 임명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을 속이면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하고 뭐요? 이를 등기까지 하여야 한다. 틀립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 사항일 뿐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자, 첫째 줄요.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임명이 되었다면 뭐요? 이사가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죠. 따라서 임명이 됐다면 이사의 인적사항, 그죠? 이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는 당연히 등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성명, 주소가 등기사항일 뿐 임명에 관한 절차 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하튼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를 해야 되고, 거래 안전에서 그죠? 등기치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기들은 뭐요? 이사를 선임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되죠. 근데 이사가 선임되었다, 그죠? 또는 해임이 되었다. 해임이 되었음에도 이를 등기치 아니한 경우는 이로써 서리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밑에 판례들을 볼게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1번 판례. 이사 임명에 관해서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뭐요?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위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거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이사의 유임, 중임 등을 금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면 뭐요? 그에 따라서 없으면은 위임의 일반 규정에 따라서 당의 임기 만료 이후도 뭐요? 새로 이사를 선임한 바 없다면 그 자를 묵시적으로 연임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2번 판례, 우리 지금 이미 떴습니다. 이사가 일방적으로 당연히 뭐요? 하기 싫으면 사임할 수 있다, 그죠? 사임 의사를 당연히 표시해서 사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임은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하느냐? 이와 같은 사임의 의사 표시가 권한 인자에게 도달하면 뭐요? 그때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셋째 좀 적을게요. 이를 위해서 뭐요? 어떤 간할 간청의 사임 허가 등을 요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간할 간청의 허가까지 있어야만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 다음 3번 당연히 뭐요? 사임계 사표서를 던졌더라도 뭐요? 아직까지 수리하기 전에 뭐요? 당연히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4번 판례를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정관이 뭐요?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정관 규정이 있으면 뭐요? 일반법인 민법 규정보다 뭐요? 정관이 우선해서 적용된다, 그죠? 정관이 우선합니다. 그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를 정관에 규정합니다. 그때는 정관 규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인은 원칙적으로 뭐요? 정관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면 뭐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그죠? 해임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관에 규정된 사유가 없더라도 뭐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요? 해임에 관한 사유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원칙과 이해관계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출제되면 우리가 종전에 기출되지 아니한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그죠? 당연히 민법인 일반 민법 규정보다 정관이 우선합니다. 그때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를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정관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해임 사유가 아니면 이사를 해임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일지라도 뭐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원칙과 이해관계를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4번 판례 밑에서 둘째 줄부터 볼게요.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체크할게요. 이사의 해임 사유 등에 가서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 거기가 체크하고. 따라서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의 규정을 둔 경우는 뭐요? 법인으로서는 중대한 의무 위반, 거기다 체크할게요. 중대한 의무 위반 똑같은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까지 체크를 하시고, 자, 별도로 띄우시고,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뭐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그죠?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다시 한번. 정관에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그 사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었다, 그죠? 그럼 정관이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은 그 정관에 규정된 해임 사유가 아니면, 그죠? 아니면 정관을, 이사를 원칙적으로 해임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라도 뭐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뭐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뭐요? 예외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뭐요?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부각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뭐요? 이 부분이
자주 출제된 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 이제 부각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조문 정도로 가볼게요. 쌍가로서 한번 이사의 직무 권한 41조하고 60조를 묶으시면 되고, 이사 파트에서는 가장 단골이죠. 41조.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제한이 유효하려면 이를 정관의 기재처럼 효력이 없다. 정관 동그라미, 효력 동그라미 하면 되죠.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유효하려면 그 제한을 정관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조로 먼저 갑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뭐요? 등기치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 동그라미, 대항 동그라미 하면 돼요.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규정이 되었더라도 뭐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다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58조, 59조 58조랑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을 한다. 사무집행 동그라미시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체크할게요. 원칙 이사의 가반수로, 그죠? 가반수로 결정합니다. 즉 사무집행은 대내적으로 원칙 이사의 가반수로 결정을 한다. 59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각자 대표 체크할게요. 따라서 대표는 각자, 그렇죠? 대적 대표는 각자입니다. 다만 사무집행은, 내부적 사무집행은 원칙 이사의 가반수로. 그러나 정관 규정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 총회 결의에 의하여다.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뭐요? 대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죠? 즉 현명주의 등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골 지문요. 62조부터 64조까지 계속 단골입니다. 62조.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서 정관 또는 총회 결의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만을 대리케 할 수 있다. 특정한 행위 체크할게요. 따라서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63조, 64조는 이사 파트에서 가장 단골적인 주제에 해당합니다. 하나에. 그래서 이거는 순서 돌려막는 거예요. 이사가 억건하면 뭐야? 마지막 줄. 법원은 체크하시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답니다. 다시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선임되는 이사는 뭐야? 임시이사를 한다고 하죠. 문장 전체를 볼게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 검사의 청구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자를 누구로 바꿔서 속입니까? 특별대리로 바꿔 속인다, 그죠? 64조 바로 특별대리네요. 이사와 법인에게 상반되는 상, 이사와 법인에게 상반 체크를 하시고, 그때는 마지막 줄 누굴요? 특별대리인 동그라미입니다. 특별대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죠? 자, 다시 문장을 완결적으로 읽어볼게요. 법인과 이사에게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당의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전조 규정에 의해서, 즉 이해관 검사의 청구서 법원이 이 경우에 법인을 대표할 자로 특별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쭉 내용을 갑니다. 첫 번째, 이사의 대표권으로 갑니다.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죠? 그 방식은 대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그라미 2번. 이사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단골입니다. 이사는 각자 대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권한을 남용하면 결론적으로 법인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법인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 그 제한이 유효하려면, 그죠? 어떤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느냐? 총회 결의로 뭐요? 이사가 1억 이상의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에 또는 뭐요? 총회 성의를 받고 할 것. 이와 같은 결의를 했더라도 뭐요? 그 제한이 유효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 그죠?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치 아니하면 뭐요? 정관에 기재한 바 없다면, 따라서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를 한 바 없다면 대표권 제한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죠?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이 유효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조문이요. 자,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대항 요건이요. 60조. 이와 같은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규정을 했더라도 뭐요? 제3자는 이를 알 수 없죠. 그죠? 그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다시 대표권 제한을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등기치 않으면 그 대표권 제한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3자 앞에 선의의 제3자라는 제한 문구가 없죠. 그죠? 그때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의 범위. 그래서 가장 많이 떴어요. 선의라는 제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제3자다. 그죠? 따라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등기 없으면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사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기억의 A번.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총회 결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2번, 그 제한이 유효하려면 효력,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총회기로 대표권 제한을 결의했더라도 그 제한을 정관에 규정치 않으면 대표권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 대항요건요.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규정했더라도 뭐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다시 등기를 해야 되고, 셋째 줄 쳐갈게요. 이때 등기치 않으면 뭐요? 선의자는 물론 악의자에게도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 니은가부터는 뭐요? 주요 조문이죠. 법인과 이사에게 반대되는 경우는 뭐요? 그때는 그 이사는 그 당의 상해에서는 법인을 대표를 못합니다. 그때 법원은 이해관 검사에 청구했으면 그 당의 상해 한에서만 법인을 대표할 자로 반드시 누굴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죠. 이때 특별대리인은 당의 상해 한에서만 법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법인과 이사에게 상반되면 뭐야? 특별대리인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티거 62조입니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 스스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 또는 총회로 결의로 금하지 아니한 상에서 특정한 행위, 거기 적을게요.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에게 대리케 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대리에게 수여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계속 조문만 확인합니다. 업무 집행.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을 합니다. 그때 뭐요? 이사가 소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교정이 없으면 두 번째 사무집행은 이사의 가반수로 결정을 한다. 거기까지만. 나머지 이사의 주요 사무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무와 책임.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따라서 이를 이변에서 법인에 손해가 생기면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로 4번. 임시이사가 뭐야? 특별대리인 순서 속이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가 없거나면 뭐야? 마지막 줄 누가요? 법원이 임시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특별대리인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뭐요? 법원이 이해관 검사의 청구서는 마지막에 누굴요? 특별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구를 연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직무대행자는 법조문 60조의 2의 2항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직무대행자는 어떤 경우에 선임되느냐? 밑에 의를 볼게요. 이사 선임 결의 또는 뭐요? 해외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일단 뭐요? 판결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죠? 그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자는 여전히 현직 이사지만 이런 자들에게 종전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처분,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킵니다. 그때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 당이사는 업무를 수행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사를 대신해서 일시적으로 뭐요?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가처분으로 선임한다고 하죠. 이를 직무대행자라 합니다. 그때 니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체크할게요. 당연히 직무대행자도 법인의 대표인데 이와 같은 일시적 사태에 대처할 목적으로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그 자의 뭐야? 업무 집행권의 범위는 통상적인 사무까지만. 그죠? 자, 볼게요. 그 첫째 줄 마지막에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뭐요?
법원의 개별적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하고는 체크할게요. 통상 사무를 벗어난 행위는 하지 못한다. 그대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직무대행자가 뭐요? 이와 같은 범위를 벗어나서 통상 사무를 벗어난 위반한 행위를 했더라도 뭐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법인은 체크할게요. 제3자에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때 모든 제3자가 아니라 뭐요? 선의의 제3자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선의 제3자에게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거기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사 파트에서는 뭐요? 가장 중요한 요거다. 그죠? 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뭐요? 빈출이 안 됐지만 이 부분.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유가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정관 규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면 이사를 해임을 못한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뭐야? 예외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그죠?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이사 파트에서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가장 난이도 높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볼게요.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이사가 없거나면 뭐요? 마지막 줄로 가면 돼요. 누구를 선임해야 됩니까? 임시이사죠. 바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키 포인트를 잡고 외울게요. 속이는 것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가운데는 안 속입니다. 그 다음 사무집행 체크할게요. 둘째 줄. 그때 사무집행은 이사가 여러 있는 거 각자입니까? 가반수요? 가반수다. 그죠? 틀렸습니다. 사무집행 이사의 가반수. 그 다음 3번. 그래서 23회차부터 뭐요?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 표시하세요. 3번 지문. 금방 설명드렸죠. 정관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유가 규정된 경우 체크하시고, 그럼 정관이 우선하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그라미시고,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그죠? 네, 정답 3번이요.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이와 같은 정관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더라도 뭐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해임할 수 있다. 앞으로 3번 질문은 뭐요? 당분간 계속 이사 파트에서는 주요 논점으로 뭐요? OX로 바꿔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상당히 난이도 높습니다. 가처분 체크, 가처분 결정 첫째 줄. 가처분 결정요. 가처분 결정은 밑에다가 재판이다 적으시면 돼요. 재판. 4번 질문을 우리 시험에 답으로 하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재판은 뭐요? 누구나 따라야 되죠.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재판은 누구나 지켜야 돼요. 누구나. 근데 재판을 부정하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또 다른 재판으로 재판을 부정을 하지 않고 뭐요? 그 재판이 정한 바는 누구도 지켜야 됩니다. 자, 이런 상식을 가지고 진행해 볼게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요? 그 대표권이 정지된 이사가 그 기간 중에 뭐요? 체결한 계약은 그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 뭐요? 취소가 되더라도 뭐요? 그 정지 기간 중 한 행위는 뭐요?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또 재판에 입에 대는 모든 행위 뭐요? 당연히 모여야 됩니다.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거죠. 재판은 누구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법인의 이사의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 또 넣을게요. 자,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죠. 기본 이론. 무효는 취소와 달리 뭐요?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무효는. 따라서 법률에 별도의 교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뭐요? 법에 뭐요? 별도로 주장자를 뭐요? 따로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는 뭐요? 누구나 이해관계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5번은 묶으시고, 일단 4번, 5번은 앞으로 뭐요? 당분간은 4번, 5번까지는 우리 시험에 답을 안 할 거예요. 근데 3번 지문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요? 이사 파트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은 어떤 지문 형태로 계속적으로 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2번으로 갑니다.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임시이사, 이사. 임시이사도 이사죠. 따라서 당연히 뭐요? 대표 기관으로서 총회 소집 권한이 있다. 맞습니다. 2번.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처가격 각자 대표 틀죠. 그죠? 즉 2번도 우리 시험 기출 문제예요. 근데 23회차 기출의 문제하고 똑같다. 그죠? 이 기출지문 교과서의 기출 문제 2번하고 순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3번. 이사가 없거나면 뭐예요? 마지막 줄 누굽니까?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없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다. 그죠? 따라서 이사가 사임할 때 관할관청의 별도의 허가 절차는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60이죠.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기록 금하지 아니한 사항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 적이죠. 특정한 행위만을 대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포괄적인 대리권 수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사에서 뭐요? 특정한 행위를 할 자로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이미 대리인일 뿐이죠. 법인의 대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23회차 기출문제하고 매일 문제 2번의 기출문제를 보니까 많은 지문들이 중복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뭐요? 더 쌓으면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은 뭐요? 다 중복됩니다. 근데 23회차 기출지문 3, 4, 5번 중 뭐요? 3번 지문이 최근에 각종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23회차부터도 우리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이 지문은 계속 등장할 거예요. 다만 4번, 5번 지문은 너무 깊이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문화되더라도 뭐요? 당분간은 우리 시험에서 답으로 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기간을 합니다. 감사. 감사는 둘 수 있다죠. 따라서 임의 기관이다. 체크하시고, 따라서 감사는 대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인적 사항은 뭐요? 이사와 달리 등기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지문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총회로 갑니다. 그래서 주로 법인의 대표 기관에는 이사를 중점으로 문제가 진행될 겁니다. 총회가 출제가 된다면 조문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68조로 갑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가로 이사 등에게 뭐요? 위임한 사항에는 총회가 결의에 의해야 된다. 그래서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죠.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사단법인의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필수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관도 폐지 못해요. 그래서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데 다 자기가 결정하려니까 힘들다. 그죠? 따라서 정관 교적으로 이사 등에게 그 결정사항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게 68조의 반대 해석입니다. 그 다음 69조, 70조. 개최 시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개최된 통상총회와 필요할 때마다 개최된 임시총회에서요.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이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그래서 임시총회는 이양 사망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뭐요? 임시총회는 이사가 뭐요? 필요하면 소집할 수 있고 감사가 필요하면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집권자에 관한 이양 사망의 절차 규정이요. 사원도 필요하면 소집할 수 있는데 한 명은 소집을 못한다. 그죠? 원칙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사원이 첫 번째 절차 누구에게요?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이사가 소집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요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가 몇 주 내에 2주 내에 소집을 했는데 소집치 아니하면은 자기들 스스로 그죠? 스스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집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기억 부탁드릴게요.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뭐야? 각종 의무 기간은 다 몇 주요? 3주입니다. 2주짜리 요거는 2주는 요거밖에 없다. 그죠? 예,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2주간 내에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71조요. 사원들의 총회 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회 소집 뭐요?
여하튼 사전 절차 규정을 둔다 그죠. 따라서 총회 소집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서 그죠. 몇 주 내? 1주 전에 그죠. 1주 전에. 따라서 1주라는 의무 기간은 요거밖에 없다 그죠. 1주 전에 소집 통지를 사원에게 발송을 해야 되고 기타 정한 방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72조 총회 결의사항. 따라서 총회는 원칙적으로 뭐요? 미리 사원들이 뭐요? 소집 통지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답니다. 자, 그거 기억할게요. 72조. 총회는 전조 규정에서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죠? 원칙. 따라서 원칙.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은 뭐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의 결의로 그죠? 통지하지 않은 사항의 결의는 여하튼 절차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원칙은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다만 예외적으로 뭐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통지치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으로 기억을 부탁드리고. 자, 오늘 73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1, 2항을 원칙 묶기 1항. 쭉 사원들의 계획을 원칙 평등. 그 다음에 2항. 사원들은 뭐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케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3항. 정관은 뭐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결의권을 불평등하게 할 수도 있고 서면 또는 대리 결의를 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조로 갑니다. 몇 명의 사원이 찬성해야만 안건이 통과되느냐. 원칙. 가반수 사원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가반수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넘겨갑니다. 어디를 보시냐. 나머지 일단 제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제일 밑에요. 쌍가로 4번요. 즉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그죠. 근데 원칙 자신이 다 결정하려니까 힘들죠. 따라서 정관 규정으로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뭐요? 이사 등 임원에게 임할 수 있다. 그런데 정권상 체크할게요. 절대로 뭐요? 다른 기관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 못한다 그죠. 두 가지. 정관 변경과 해상결의다 그죠. 해상결의.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타 기관에게 그 권한을 맡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타 기관에 이와 같은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관 변경 원칙요.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그죠. 해상결의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까지. 다만 그 숫자는 정관으로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결의권, 결의사항 조문으로 다 봤습니다. 제일 밑에 쌍가루 6번요. 사원권 체크할게요. 사원권. 단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56조. 사단법인의 사원제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그죠. 옆에다가 원칙 적으시면 돼요. 원칙. 다만 동그라미 2번 마지막 줄. 이와 같은 56조가 뭐예요? 강행법규가 아니다 그죠. 임의법규. 그래서 밑에 판례 정관등으로 상속해 할 수 있다 그죠. 네, 상속해 할 수 있습니다. 112페이지로 옵니다. 법인의 주소. 조문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법인의 정관 변경으로 갑니다. 총설 파트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민법상 법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두 가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근데 성격이 전혀 다르죠.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다수 결의에 따라서 운영되는 자율적 법인. 따라서 정관변경이 원칙 자유입니다. 근데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적이지 뭐요?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타율적 성격의 법인.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이 안 됩니다. 여하튼 예외적으로 재단의 경우도 정관 변경이 가능한데 사단이 됐던 뭐요?
재단이 됐던 정관변경의 최종적 마지막 유효 요건 밑줄 그을게요. 총설 파트 마지막에 사단 재단공이 정관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그 변경이 유효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내가 적을게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으로 갑니다. 근데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 변경은 누구만이요? 총회만이 가진 정권이죠. 42조요. 1항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가 있는데 하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수구죠. 3분이라는 숫자는 정관에 달리 규정할 수 있고 2항 당연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을 한다. 정관 변경의 효력 요건으로 갑니다. 정관 변경이 유효하려니까 뭐요? 42조에서 총회 결의가 있었는 거죠. 정관 변경은 총회 정권, 총회만이 정관 변경을 결의할 수 있고 원칙 중요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사원의 동의. 뭐라서 뭐요? 주무관청의 허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총회 결의대로 정관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 이론 강의에서 강조했지 뭐요? 등기는 뭐요? 등기치 않더라도 뭐요? 정관 변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죠? 등기는 정관 변경의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는 어떤 요건이요? 등기는 왜 합니까? 그 등기된 사항을 제3자에게 공시할 목적으로죠. 따라서 등기는 대항 요건일 뿐 등기치 않더라도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요건 3분의 2 이상의 동의 플러스 주무관청과 총회 정권이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만 있으면 정관이 변경됩니다. 현실적인 서면의 작부 수정은 필요 없다 그죠? 그 이후에 당연히 총무가 집에서 컴퓨터로 작부 수정을 하면 족합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할게요. 동그라미 3번. 정관 변경이 등기 사항이라면 등기까지 마쳐야 되는데 이 등기는 뭐야? 정관 변경의 효력하고는 상관없죠. 이를 제3자에게 공시할 목적이기 때문에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기치 않으면 제3자에게 정관 변경으로 대항만 못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정관 변경의 한계. 이론적인 부분은 필요 없어요. 원시 정관의 정관 변경을 금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단법인의 경우 자율적 법이기 때문에 전 사원의 동의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 체크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판례가 없고 학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줄이요. 아무리 총사원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본질에 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옆 페이지 판례 하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상식상 뭐요? 종중어는 성년의 남녀는 누구나 그죠? 누구나 빠짐없이. 따라서 종중언의 자격을 뭐요? 제한 내지 박탈한 총회 결의는 종중이란 본질에 반하죠. 따라서 그와 같은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합니다. 조문 두 개를 줍니다. 45조, 46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단법인은 원칙 정관 변경을 못한다 그죠. 다만 재단법인도 예외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원칙 45조 1항입니다. 자 볼게요.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하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죠. 즉 설립자가 앞으로 운영자가 변경하려면 이 같은 방법에 따라 변경해도 좋다. 그 같은 규정을 둔 경우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요. 예외입니다. 첫 번째 명칭 또는 뭐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다 그죠. 45조 2항입니다.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조적 적당한 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 정관의 그 변경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뭐요? 사무소 또는 사무소지 또는 명칭은 변경할 수 있다. 사망 당연히 주무관청의 허가는 받아야 된다. 그다음 목적 기타 변경. 그래서 정관 변경 조문 자체에서는 46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경우 뭐요? 정관의 필수 기상이 목명 사자이다, 그죠? 그런데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즉 출신 고등학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그 고교가 학생 수의 감소로 폐교가 됐다, 그죠?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재단은 뭐요? 해산하기보다는 자신의 또 다른 모교 중학교의 장학재단으로 전용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같이 재단법인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 또는 이사가 주무관청에 허가다, 그죠? 당연히 정관 변경의 허가권자는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 설립 목적이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문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줄 기본 재산의 처분 중요 표시하세요.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로 여기서 다 불구합니다. 기본 재산의 처분이요. 즉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의 단체이고 그 법인의 실체가 뭐요? 재산이다, 그죠? 따라서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그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기본 재산이 뭐요? 증가하거나 감소, 그죠? 한마디로 기본 재산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뭐요? 정관 변경이 된다, 그죠? 근데 정관 변경은 유일하면 누구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입니다. 따라서 기본 재산의 증가, 뭐요? 감소 모두 정관 변경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이와 같은 기본 재산의 변동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은 법인의 실체인과 동시에 정관의 필요기상. 따라서 그 기본 재산의 변동은 결론 정관 변경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부터 체크할게요. 기본 재산은 뭐요?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 뭐요?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모두 뭐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요. 허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개별 판례를 볼게요. 1번 판례. 우리가 설립시에 주무관청에 가는 재량이죠. 근데 정관 변경의 허가는 반드시 인가적 성질을 가진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2번의 둘째 줄 가운데 기본 재산은 강제 집행 동그라미게요. 근데 강제 집행되면 기본 재산이 감소죠. 그러니까 정관 변경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판례요. 상계 동그라미 둘째 줄. 법인의 기본 재산에는 채권에 대한 상계가 있으면 재산이 감소된다, 그죠? 따라서 똑같이 주무관청의 허가입니다. 그 다음 4번. 기본 재산이 아닌 재산 체크할게요. 이거는 기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 변경 상관없죠.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판례 체크를 하시고 저당권 설정행위. 기본 재산은 저당권 설정행위 동그랄게요. 쭉. 기본 재산은 뭐요? 증가 내지 뭐요?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는 정관 변경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요? 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만 됐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재산이 감소된 바는 없다, 그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행위, 즉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자체는 아직까지 재산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없어요. 그 저당권이 실행돼서 뭐요? 경락이 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봐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사단법인하고 나무 요건 똑같습니다. 정관 변경 유예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는 뭐요? 제3자에게 공시할 목적, 그죠? 따라서 등기치 않더라도 정관 변경의 효력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대항만 못할 뿐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매 체크할게요. 경매. 그래서 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되면 재산이 감소되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락인인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우리가 첫째 시간에 지난주 했죠. 사단법인의 정가는 자치법규 따라서 객관적인 법 해석의 방법 따라서 총회 결의안 정관 해석 책가심이죠. 총회 결의안 해석은 정관 해석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정관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습니다. 사원 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 3번 그래서 2번하고 같은 연결된 질문이요. 정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이에 가입한 사원 등도 뭐요? 구속된다. 그죠? 법이기 때문에 구속한다는 겁니다. 구속한다. 그래서 정가는 사원 등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죠? 구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뭐요? 권한이 있는 법원만이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총회 해석은 효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그 해석은 사원들이 따를 필요가 없다. 사원 등을 구속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요. 그 다음 4번 정관 변경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죠. 들었습니다. 그 다음 대표권 제한의 등기 책가심이죠. 등기 동그라미 따라서 마지막 줄 대표권 제한을 등기치 아니했다면 법인은 악의 자에게도 뭐요? 대표권 제한을 알았던 악의 제3자에게도 마지막 줄 대항할 수 없다가 되죠. 없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법인의 소멸 이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